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문을 보는 시간 아침의 내일경제입니다. 먼저 주요 신문 일면 기사부터 봅니다. 조선일보입니다. 독성 존재만으로 공포했던 일주일. 살충제 계란 이야기가 또 나왔는데요. 내용을 좀 더 보면요. 정부 살충제 계란 하루 2.6개 평생 먹어도 안전하다. 뒤늦게 발표를 했고요. 잘못된 조사, 섣부른 발언, 부정확한 정보가 국민 불신만 키웠다. 이래서 어디 정부 발표 계속 믿겠냐. 이런 분위기라는 걸 전하고 있고요. 전문가들은 독성 100% 차단은 못하지만 존재 자체가 아닌 허용치로 판단하니까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당부하고 있답니다. 다음 신문 보겠습니다. 동아일보인데요. 서열 파괴 대법원장 후보. 어제 문재인 대통령이 대법원장 후보를 지명했습니다. 김명수 춘천지법원장을 임명했는데 의미가 좀 있습니다. 기수 파괴. 전 양승태 대법원장보다 사법연수원 13기 후배라고 합니다. 그리고 경력 파괴. 통상 대법관 정도를 거치는데 바로 법원장에서 대법원장으로 바로 직행했다는 측면. 그리고 진보 성향. 우리법연구회는 학술연구단체인데 굉장히 진보 성향이거든요. 여기 회장 출신이라고 합니다. 다음 신문 보겠습니다. 경향신문인데요. 문 대통령 미 의원들에게 한국 다시 폐허 안 된다. 어제 청와대를 방문한 미국 의원들이 있었는데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제한적 군사 옵션도 반대 뜻을 밝혔다. 절대로 한국 한반도 내에서 전쟁은 안 된다는 걸 다시 한번 강조했다고 합니다. 다음 신문 보겠습니다. 매일경제인데요. 통화 수합 연장 불투명. 씁쓸한 한중 수교 25돌. 24일로 한국과 중국이 서로 수교를 맺은 지가 25주년이 되는 날인데 관계가 아주 험악하죠. 그래서 통화수합이라는 거는 외환 위기가 왔을 때 서로의 돈을 바꿔서 뭔가 안전망을 갖추는 건데 이것조차도 중국 쪽이 뜨뜻미지근한 반응을 보일 정도로 관계가 악화됐다. 이렇게 전하는 기사입니다. 다음 신문 보겠습니다. 자, 중화일보인데요. 대선 비용 이중 보전 국고 321억 원 세했다. 원래 선거가 있으면 정부에서 국고 보조를 각 정당에 줍니다. 쓰라고 주는 거죠. 그런데 각 정당 선거 보조금 받아 쓴 비용도 대선 이후로 국고로 다시 보존해줬다. 이중으로 준 거죠, 사실상. 그래서 민주당은 131억 원을 챙겼고요. 자유한국당은 103억 등 공돈을 챙겼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선거 테크다. 선거 재테크다. 이런 말도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사진 보겠습니다. 자, 이건 뭔가요? 움푹 파인 이지스함 몸통. 어젠가요? 며칠 됐습니다. 미국 해군 7함대 소속의 이지스함이라는 거는 엄청나게 성능이 좋은 레이더를 갖고 있어서 적을 파악할 수 있는 그런 군함인데 이 군함이 유조선하고 충돌했답니다. 900km에 있는 적까지 파악하고 있는 능력을 갖췄다는데 눈앞에 유조선을 못 본 거죠. 사람의 눈을 안 믿고 너무 기계에만 의존해서 나타난 현상이 아닐까 합니다. 다음 사진 보겠습니다. 자, 4년간 멈추는 영국 시계탑 빅벤. 자, 의사당에 있는 한 구석에 있는 이 큰 탑이죠. 시계탑 빅벤이고 관광지로도 유명한데 이게 좀 너무 낡아서 4년 동안 수리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참 영국은 수리를 해도 4년씩이나 하는군요. 자, 만평 보겠습니다. 자, 이건 뭔가요? 들여다보니, 자, 식약처가 얘기합니다. 계란에 큰 문제 없다. 라고 계란을 탁 터뜨려 보니 그 안에는 농피아가 숨어 있었군요. 이상이 있기도 큰 이상이 있습니다. 자, 일면기사 한번 훑어봤고요. 오늘 저와 함께 날카로운 분석해 주실 네 분 모셨습니다. 차명진 전 국회의원, 이정훈 정치평론가, 최진봉 성공회 교수, 손수호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본격적으로 신문 읽기 들어가 보겠습니다. 살충제 계란 먹어도 무해. 신뢰 잃은 뒷북 식약처. 무해하다고 강조를 했지만 너무 늦은 것 아니냐 이런 지적을 하는 기사입니다. 검사 결과 늑장 발표 논란이다. 아이가 하루 수십 개 먹어도 디펜트린 등 건강에 문제 없다. 그러나 좀 더 빨리 검사해서 국민 불안을 좀 식혔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고요.
살충제 계란 이미 30만 개 이상 사용돼서 가공식품에는 어떻게 흘러가는지 알 도리가 없다고 합니다. 답답한 노릇입니다. 자, 다음 관련 기사 하나 더 보죠. 정부 살충제 계란 매일 2.6개 괜찮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으나 전문가들은 섣부른 결론이다. 또 이런 신중한 모습입니다. 내용을 좀 더 보면요. 연령별로 보통 1세, 2세 아이는 하루에 한 2개 정도, 성인은 하루에 3개 정도를 통상 먹는다고 하는데 이 정도는 큰 문제가 없다라고 정부는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살충제의 장기간 노출 시 인체에 미치는 영향은 영향에 대한 연구가 아직은 충분하지 않다. 그리고 이론과 달리 현실에서는 체내에서 다른 물질과 상승작용을 일으킬 가능성도 있다. 그렇다고 합니다. 자, 어제 정부가 안전하다고 강조한 저희가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먼저 보고 오겠습니다. 이번 위해 평가는 이런 오염된 계란으로 인해서 얼마나 더 문제를 일으킬 가능성이 있는지 추정해보고자 수행하였습니다. 태어나서 이유식 할 때부터 돌아가시기 직전까지 계속 한 2개 반 정도씩 매일매일 드셔도 문제가 없다는 결론이 만성 위해 평가에서 나왔습니다. 이거는 이제 계란 더하기 다른 농산물에서 나올 수 있는 잔류량을 고려한 내용이고요. 자, 정부가 안전하다. 약간의 살충제가 들어있지만 그 정도는 먹어도 인체에는 무해하다. 강조했습니다. 차명진 전 의원님. 저 말을 듣고 차명진 전 의원께서는 계란을 드시겠습니까? 안 드시겠습니까? 저는 원래 이 발표가 나왔을 때도 먹었습니다. 그러세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내가 괜찮은 걸 보면은 예. 앞으로도 문제 없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예. 다만 이제 제가 우려하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이게 아마 사람 체질마다 다를 겁니다. 뭐 그럴 수 있겠죠. 우리가 이제 이런 분들 많이 보잖아요. 암 걸린 분이 아예 산속에 들어가서 완전히 자연식을 하면서 암이 치유되잖아요. 그런 걸 보면은 실제 체질마다 다를 수 있는데 너무 일반적인 평균적인 것으로 좀 얘기했다. 그런 생각이 들고. 그러니까 어떤 분은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할 수도 있는 그렇죠. 거죠. 예. 그렇게 하고 지금 보면은 뭐 피프로닐은 2.6개, 비페트린은 36점 몇 개. 이렇단 말이에요. 그러면 일반 소비자가 이게 피프로닐인지 비펜트린이 들은 건지 이거를 알 도리가 없죠. 알 도리 또 없잖아요. 두 개 다 들어있는지도 알 도리가 없고요. 네, 그런 부분도 좀 제가 볼 때는 좀 소비자 중심, 소비자 지향이 아닌 발표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또 마지막으로 진짜 이게 유해한가 안 유해한가를 발표하시기 전에 저 같았으면은 이러한 이 살충제들이 어떻게 해서 차단된다. 라는 발표를 먼저 하실 필요가 좀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렇군요. 자, 관련 기사 좀 더 보죠. 립서비스 정부의 농피아까지 컨트롤 타워 부재가 화를 키웠다. 립서비스 정부라는 거는 이상 없다, 안전하다. 이걸 강조하는 정부를 말하는데 알고 보니까 또 농피아라는 게 존재합니다. 내용을 좀 보면요. 농식품부 식약처 엇박자를 내고 있고요. 친환경 인증 기관에는 농관원, 소위 말해서 이전 공무원 출신들이 대거 진출해서 앉아 있고 엉터리 전수 검사도 잇따랐다. 이런 상태에서 정부가 계속 안전하다, 믿어달라고 한들 국민들의 신뢰도가 과연 높아질지 의문이거든요. 그러니까 어제 문재인 대통령이 한마디를 했습니다. 문 대통령, 살충제 달걀 파동 매우 송구하다 이렇게 얘기했고요. 대응 과정서 관계기관 손발이 안 맞았다는 부분을 인정을 하고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자, 우리는 늘 뒷북이 많습니다. 이 살충제 계란 문제가 벌써 불거진 지가 보름 가까이 되거든요. 그러나 3일 만에 전수조사를 끝냈다는데 그 전수조사가 아직도 끝나지 않고 있습니다. 발표는 해버렸는데요. 자, 정부에 대한 신뢰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우선 차 의원님하고 저하고 이 좀 판단의 기준이 애초부터 좀 다른 것 같아요. 저는 요즘에 내가 요즘 여기저기 쑤신 게 결국 오랫동안 계란을 먹었기 때문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사실은 많이 했고요. 그런데 우선 근본적으로 그냥 보통의 그냥 시중에서 떠도는
예. 그 일반 국민들의 얘기들을 기준으로 제가 말씀을 드린다면 예. 일단 전수조사 자체를 지금 국민들이 안 믿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아니 그 3일 만에 이렇게 번갯불에 콩고 먹듯이 했다는 그 조사 자체가 과연 정확했느냐. 그리고 그게 3일 만에 했다고 발표했는데 언론에서 문제점을 지적하니까 또 조사를 해요. 아, 그렇죠. 그런데 그 뭐 알고 보니 아니 조사 나가니까 예. 준비하시라 계란. 예. 그러면 사실은 그 충분히 교체해가지고 좀 이렇게 아니면 더 세척을 더 철저히 한다든지 예. 뭐 이런 식으로 뭐 대처가 충분히 가능한 그런 그 상황에서 조사가 진행이 됐다라는 거죠. 그것도 그렇고 그리고 이제 안전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 피프로닐 같은 게 유럽에서 특히 문제가 된 거 아닙니까? 기준을 얘기를 하는 게 뭐냐면 국내에서 검출된 게 유럽에서 검출된 것의 16분의 1이다. 예. 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걸 기준으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예, 거죠. 그런데 상식적으로 예. 유럽의 그 양계 농장보다 한국의 양계 농장이 그럼 살충제를 훨씬 덜 썼다는 얘기인데 이게 말이 되나? 라고 누구나 의문을 지금 갖는다는 거죠. 항상 우리는 유럽이 이런 낙농의 선진국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죠. 게다가 지금 뭐 여러 가지 지금 그 관계자들 증언을 통해서 나오는 얘기를 들어보면 그러니까 이게 워낙 이제 진드기가 심하니까 예. 닭에게 직접 분사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주변에 뭐 철장에 분사하는 게 아니고. 자, 그랬다 그러면 훨씬 더 많은 그 살충제가 체내에 축적이 됐다라고 전제를 해야 하는데 자, 그래서 지금 사실은 이번에 위해성이 없다라고 하는 저 발표도 믿질 않는다라는 거예요. 국민들이, 일반 국민들이. 그러니까 전수조사 결과도 안 믿고 이 위해성 평가에 대한 부분도 솔직히 지금 안 믿는 상태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전반적으로 반신반의 하는 상태라는 거죠. 저는 이런 식으로 사실은 정부가 이를 매듭짓는 것이 또 다른 불신을 좀 유발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봐요. 그러니까 차라리 전수조사 일단 3일 동안에 일단 뭐 초스피드로 진행했으나 조금 더 정밀 조사를 앞으로 계속 더 진행하겠다. 그래서 3개월 뒤든 6개월 뒤든 전반적으로 철저하게 조사해서 다시 밝히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맞고 위해성 이 평가에 대한 부분도 일단은 이렇게 판단이 되나 유럽의 사례라든가 이런 거를 다 좀 종합적으로 평가를 해서 다시 한번 국민들에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더 솔직하고 좀 더 정확한 그 얘기가 아닐까. 그렇지 않기 때문에 지금 사실은 이번 그 내용에 대해서도 그렇게까지 신뢰성을 회복시키는 데는 좀 힘든 그런 상황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처음부터 식약처장이 무조건 근거도 빈약한데 안전하다라고 얘기를 한 것부터 문제점이 시작된 게 아닌가 싶은데 사태가 점점 퍼지니까 국회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논의하고 어제 한주 동안 했는데 그 모습 영상으로 준비했습니다. 보겠습니다. 발견됐습니다. 제가 얘기하는 거는요. 지금 동문서답하지 마시고요. 남양주에서 검출이 됐으면 몇 군데 갔냐고요. 지금 출하를 중지시키고 있기 때문에 지금 있는 부분에서는 다 수구가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모른다는 거잖아요. 네 군데로 갔답니다. 그래서 확인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언론에 네 군데로 갔다는 거는 저도 알아요. 어저께도 나왔어요. 그럼 네 군데 갔으면 그게 네 군데가 어느 동네입니까? 아니 남양주에서 네 군데로 갔다고 그렇게 지금 보고가 어디냐고요? 네 군데가 어디냐고요? 지금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 보고 드리는 게 아니라 네 군데는 전국에 지금 도대체 몇 개 있는지 알아요? 지금 그것도 모르잖아요. 식약처가 한 일이 뭐가 있습니까 지금까지? 그러나 자유한국당은 지금 식품의약품안전처장 해임에 골몰하고 있을 때가 아닙니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살충제 계란을 전수조사한 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은 농장의 59%가 해썹 인증을 받은 친환경 인증의 허술함이 밝혀졌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살충제 계란 사태가 발생한 원인은 정부가 국민의 식품안전 관리를 철저히 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문제를 전임 정부는 여러 번의 기회가 있었지만 바로잡지 못했습니다. 정부 여당이 류영진 식약처장을 옹호하며 오히려 야당을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국민들이 얼마나 분노하고 분통을 터뜨리고 있는지 현실을 너무 모르는 것 같습니다.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있는지 차라리 가만히 있느니만 못합니다. 임명된 지 얼마 안 된 사람을 관두라고 하고 싶은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공직은 책임을 지는 자리입니다.
자, 영상 3개를 잇따라 봤는데 첫 영상은 뭔가 정부를 추궁하다 하더니 나머지 2개는 서로 니 탓이야. 그 얘기를 하고 있군요. 최진모 교수님. 예. 누구 탓이 지금 할 때입니까, 지금? 아니, 그거 아니죠. 그러니까 지금 내 탓, 니 탓 할 때가 아니에요. 이게 전임 정부도 문제고 지금 현재 정부도 제철을 못한 건 분명히 잘못한 거예요. 저는 전임 정부도 잘못했고 현재 정부도 이게 대처에 못한 부분은 분명히 책임이 있다고 보고요.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이 저는 송구하다고 유감을 표명했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이 정확하게 지적했듯이 식약처하고 농축산부하고 농식품부하고 엇박자가 나지 않습니까? 지금 서로 정부 기관들이 원활하게 서로 협력하고 제대로 대처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국민들이 안심을 할 텐데 서로 책임 떠넘기는 듯이 다 하고 서로 말이 다르고 이러다 보니까 결국은 이제 불신을 초래한 문제가 분명히 있죠. 이낙연 총리가 얘기했듯이 식약처장을 또 그렇게 질책하지 않았습니까? 본인이 제대로 파악이 안 되면 브리핑하지 말라고. 그렇게 오죽했으면 그럴까 싶기도 합니다. 그건 분명히 잘못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정부도 제가 볼 때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해서 시스템을 바꾸려는 노력을 할 거라고 생각해요. 이정훈 선생님이 지적하셨듯이 전체적으로 이 문제를 근본부터 다시 바로잡지 않으면 또다시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일단은 중요한 것은 국민들이 이 계란을 드셔도 되는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정부가 먼저 밝힐 필요가 있고 그리고 나서는 정말 밑에부터 제대로 체계적으로 바로잡고 잘못이 있는 부분이 있다면 책임도 져야 될 부분이면 책임도 져야 되고 그거는 이제 사실은 우리가 농피아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아주 오래된 공무원들 사회에도 이 문제를 제대로 처리하지 않고 오랫동안 지속돼 왔지 않습니까? 지금 거의 한 최근에 보니까 또 오늘 아침에 무슨 보도까지 나왔냐면 2008년부터 2015년까지 지금 이 사태의 가장 중요한 핵심 요인 중에 하나인 닭장 있지 않습니까? 케이지식으로 그거에 정부 예산이 들어갔대요. 정부가 예산을 지원해서 그걸 하라고 한 거네요. 정부가 장려했군요. 장려를 했죠. 그래서 사실 진드기도 생기고 파리가 꼬이다 보니까 거기에 그냥 살충제 뿌리고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정부가 이 부분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했던 지난 10년간 이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이번 정부가 제대로 바로잡고 국민들이 신뢰할 수 있을 만큼의 체계를 갖추는 것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손수호 변호사, 이번에 또 불거진 게 농피아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농업 관련 공무원들이 퇴직 이후에 민간기관 관련, 농업 관련 민간기관에 가서 어떤 이권을 행사한다. 그래서 그게 문제를 킨 거예요. 이 농피아 얘기가 또 나왔어요. 또 이제 관피아 이야기가 벌써 한참 전에 나왔죠. 그래서 구체적으로 관피아 중에서도 각 부처마다 이름 붙여서 굉장히 많았습니다. 최근에 이제 원자력 관련해서 원피아 말까지 나왔는데 그게 끝이 아니라 농피아라는 새로운 말까지 나왔습니다. 왜 이렇게 마피아가 많습니까, 우리나라에는? 그렇습니다. 일단 모피아로 시작했는데 뭐 끝이 없네요. 이제 농피아가 마지막일지 또 나올지 모르겠는데 그동안 굉장히 잘못된 관행들이 긴 시간 동안 오랫동안 축적되어 있던 것 같습니다. 특히나 공직에서 물러나면은 뭐 자연스럽게 뭐 어떠한 뭐 깊은 생각 없이 사적 영역으로 들어가고 또 그 사적 영역에서 하는 업무가 뭐 대외적인 것과 달리 실질적으로는 상당 부분 관과의 어떤 그 연결고리 역할을 하는 이런 걸 통해서 뭐 퇴직 후에 전문성을 살리는 건 좋습니다. 긍정적인 측면도 있겠죠. 하지만 그 과정에서 공적 영역과 사적 영역의 유착관계 형성에 기여를 하고 역할을 한다면 그거는 퇴직 공무원으로서의 어떤 그 권위라든지 그 명예를 스스로 손상시키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이번 달걀 파동도, 달걀 사태도 혹시 그런 농피아가 영향을 미쳤다라고 한다면 또한 제대로 된 그런 그 관리를 하지 못하도록 또는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는데 영향을 미치고 역할을 했다고 한다면 지금 이 농피아를 그냥 넘길 것이 아니라 정말 제대로 확인해서 다시는 이런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는 그런 방법 중에 하나로 꼭 택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공무원 선후배끼리는 끈끈할지 모르지만 그 끈끈함 때문에 국민은 속이 터집니다. 차명기 전님, 만약에 지금 정부가 저희가 신뢰를 못 얻고 있다는 얘기를 계속하고 있는데 만약에 총리 이하 아니면 고위직 공무원들, 장관 이하가 날계란이라도 지금 희식을 해야 되나요? 어떻게 해야 이 불신을 좀 극복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우리 논의가 실제 현재 이 살충제 계란이 언제 누구에 의해서 시작됐느냐. 그래서 그게 이제 농피아냐 아니냐. 이런 문제에 대한 검토도 필요하고. 그다음에 정말 몇 개를 먹어야지 좋으냐. 그래서 날계란을 먹어서 시연을 해보아야 되느냐 아니냐. 이런 것에 대한 논의도 중요합니다. 근데 저는 거듭 얘기하지만 지금 우선적으로 중요한 거는 국민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러한 계란이 어떤 유통 경로를 통해서 지금 우리에게 들어오고 있느냐. 이것을 파악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저는
그 논의에 모든 것을 좀 집중해야 할 필요가 있다. 그 다음에 각각의 뜻이 유해하냐, 누구 때문이냐를 따져야 된다고 봅니다. 이 유통 경로를 알면 국민들이 알아서 사 먹든지 아니면 저 같은 사람은 뭐 2개만 먹어도 괜찮으니까 2개만 먹든지 할 겁니다. 그래서 우선 그런 소위 말하면 대직요법에 이 방법부터 먼저 취해놓고 그다음에 원인을 따지는 게 저는 필요하다고 보는데 현 정부가 지금 그게 잘 안 돼서 지금 국민이 저는 혼란스럽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뭔가 지금 우선순위가 잘못돼서 정부가 손발이 안 맞고 있다 이런 지적을 해줬습니다. 관련 기사가 있는데 이거 좀 보겠습니다. 굉장히 좀 논란이 될 듯한 기사 같기도 해요. 어제는 계란국, 오늘은 프라이. 살충제 계란은 아빠 몫이다. 이게 뭔 얘기입니까? 여기 다 아빠들 나오셨는데. 내용을 좀 더 보면요. 계란에 08이라 적혀 있어 찝찝해. 남편 먹였어요. 이거 내용 좀 더 보죠. 이런 글이 인터넷에 올라왔는데 굉장히 논란이 되고 있답니다. 이 글에 대해서 그러니까 문제가 되니까 남편 줬다는 건데 그럼 남편이 실험쥐냐? 뭐 시어머니는 안 들이냐? 이 같은 댓글이 달렸다고 합니다. 살충제 계란 파문 이후 집에 남은 계란을 나 혼자 먹는다는 남편이 많다. 이미 구입한 계란을 버리기에 아까운 주부들이 아이에겐 주지 않고 남편에게만 주는 것이다. 진짜 이런 일이 있는가요? 기사까지 나온 거 보니까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데 이종훈 평론가. 혹시 집에서 계란 드십니까? 예, 계란 먹습니다. 근데 혼자만 드십니까? 아니요. 다 같이 먹고요. 이런 남편은 아니군요. 08이 아니어서. 예. 네. 근데 뭐 저희 집사람 보니까 확인을 다 하더라고요. 이게 그러니까 구입된 게 이제 안전한지 여부를 확인한 다음에 일단 먹는 쪽으로 일단 결론을 내리긴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긴 한데 그런데 사실은 정부가 제가 지금 국민들을 안심시키려면요. 역순으로 지금 일을 진행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지금부터라도 제가 좀 다시 말씀드리지만 전수조사를 다시 진행을 하면서 그러니까 이번에 그 일부 보도 나오는 내용 보니까 매일 물 청소하고 쌓여 진드기가 접근을 못하게 해서 살충제 안 뿌리고도 그러니까 건강한 계란을 생산한 그 농가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건전한 양계장, 그런 양계장이야말로 사실은 친환경 인증받고 제대로 대우받을 수 있는 농장들 아니겠습니까? 그런 우수 농장들을 빨리 찾아내서 사실은 그런 농장의 제품들은 먹어도 좋다라고 하는 그야말로 정말로 제대로 된 친환경 인증을 정부가 지금부터라도 빨리빨리 해주는 게 저는 도움이 된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안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이 당분간 국민들이 전체적으로 이 계란 소비를 안 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면 전체 농가가 다 피해를 보는 거고 더군다나 그러니까 굉장히 그 노력을 많이 한 정말로 친환경 제품을 만들려고 노력한 농가들이 상대적으로 피해를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일이 벌어져서는 안 된다. 그런 관점에서 빨리 문제를 좀 풀어가는 것이 좀 필요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 살충제 계란 문제는 여기서 좀 마무리하고요. 다음 기사로 좀 넘어가겠습니다. 원인 모를 불꽃, 폐쇄기 오작동이 만든 K9 참변. K9 자주포의 사고가 나서 우리 국군 장병이 희생이 됐죠. 육군 사고 1차 조사 결과를 발표했는데 원인을 알 수 없는 불꽃이 작동해서 폐쇄기가 오작동을 했다. 이 K9 자주포 쏠 때는 이 폐쇄기가 아주 꽉 닫혀야 되는데 이게 문제가 있었다는 거거든요. 여기 내용을 좀 더 보면요. 자주포 포탄과 장약을 장전한 후 폐쇄기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연기와 불꽃이 흘러나왔고 이것이 다음 탄을 쏘기 위해 적재되어 있던 장약 3개에 옮겨 붙으면서 큰 화재로 이어진 것으로 추정된다. 손수호 변호사. 네. 혹시 이게 우리가 늘 걱정하던 방산비리의 연장선상이 아닐까 지금 우려가 조금씩 나오고 있습니다. 그럴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겠습니다. 물론 이번에 1차 조사이기 때문에 최종 결과는 아닙니다. 그래서 보다 더 긴 시간 동안 철저하게 조사를 해서 최종 결과가 나와야겠습니다만 가정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최악의 경우를. 만약에 이 K9 자주포에 대해서 설계 또는 제조상의 결함이 있고 그 결함이 있었지만 어떤 은폐. 그 결함이 드러나지 않도록 어떤 외부적인 힘이 작용을 했고 그 외부적인 힘이 혹시라도 그런 방산 비리를 은폐하기 위한 그런 이른바 로비스트 또는 전직 고위직 군인 출신. 소위 말해 또 군피하군요. 네. 그럴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는 것이죠. 물론 지금 단계에서 그걸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또 이와 유사한 유형의 사고가 그동안 발생한 바가 없기 때문에 혹시라도 이게
뭐 오작동이 뭐 기계의 그런 잘못이다라고 단정할 수는 없거든요. 또는 이제 조작상의 그런 문제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는 것이죠. 가능성이 높지는 않습니다만. 그렇다면은 원인을 추가적으로 조사를 해야겠는데 지금 가장 걱정되는 것이 실제로 말씀하신 앵커께서 지적하신 그런 부분에 있어서 혹시라도 문제가 있었지만 은폐했거나 또는 문제가 상당 부분 있었지만 그걸 줄였거나 이런 사실이 발견된다고 한다면은 그에 대한 그런 책임 소재는 끝까지 가려야 되거든요. 제발 그런 쪽으로 사건이 퍼져가지는 않기를 바라겠습니다. 만약에 그런 은폐, 문제점을 알고 있었고 문제가 있었고 그리고 은폐했다 이런 게 만약에 밝혀질 경우에 희생된 군 장병들은 법적으로 또 한 번의 어떤 절차를 밟을 가능성이 있어 보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은 정부 차원에서 국가가 최대한 법이 허용되는 또한 그 법이 보장하고 있는 것 이상의 예우, 금전적인 것을 포함해서 절차를 밟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 후에 혹시라도 이게 제조상의 또는 설계상의 문제가 있었다. 그리고 그거를 은폐하기 위해서 누군가가 잘못된 행동을 했다라고 한다면 정부, 국가가 거기에 관련된 사람들에 대해서 구상권 행사를 할 수 있겠죠. 하지만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법적인 절차를 다 밟아야 될 겁니다. 그리고 또 도대체 누가 어떠한 일을 했고 이 사건의 이 참사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밝혀내야 되기 때문에 상당한 그런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난한 과정이 또 필요하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자, 오늘 신문을 보니까 정치권 뉴스 중에서 인물과 관련된 뉴스가 꽤 많더군요. 그래서 저희가 좀 속도를 내면서 소개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자, 여기 보겠습니다. 탄핵 사태, 보수주의 책임 아니다. 회고록 낸 이회창의 보수 구하기. 이회창 전 총재죠? 여기 보면은 책을 썼는데 3,800여 장 분량의 회고록, 모두 2권짜리 책을 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의 핵심을 보면 탄핵 사태의 주된 책임자는 누구인가? 바로 탄핵을 당한 박 전 대통령, 박근혜 전 대통령이지 보수주의 자체가 아니다. 이렇게 해서 이 책의 목적이 보수를 구하려는 게 아니냐. 지금 보수 위기란 말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내용을 보면 이번 사태가 보수주의의 책임인 것처럼 야당이나 일부 시민 세력이 보수주의를 공격하는 것은 잘못이다. 그러니까 잘못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지 보수주의가 아니다. 이렇게 강조를 하는 책을 냈다고 합니다. 자, 관련 기사도 좀 보죠. 자, 그런데 박근혜 정부 정책 백서를 어제 발간했답니다. 그런데 긍정평가 논란. 여기 보면 내용을 보겠습니다. 박근혜 정부가 작년 말까지 4년의 임기를 스스로 평가한 박근혜 정부 정책 백서를 발간하면서 국정과제를 85% 이상 추진 완료했다라고 스스로 자평을 했습니다. 자, 내용을 좀 더 보면요. 이 책이 3,000지를 제작해서 정부 부처에 발간했는데 문화체육관광부가 이걸 주도를 했네요. 근데 그 관계자가 해명을 했습니다. 정책 백서는 앞선 정부 때도 해온 것이다. 우리는 그냥 인쇄 배포만 했을 뿐이다. 논란을 의식한 발언인데 최진보 교수님. 네. 자, 이거를 보면 여기는 보수주의가 문제가 아니라 박근혜 전 대통령이 문제다. 그런데 박근혜 전 대통령은 백서를 발간해서 우리는 국정과제를 거의 90% 가까이 완수했다. 문제 없다. 자, 이걸 어떻게 좀 이해해야 됩니까? 이 상황을. 뭐 일단 이제 이해창 전 총재 같은 경우에는 보수주의가 문제가 아니라고 하는 부분을 좀 강조하고 싶으신 것 같아요. 뭐 저는 일정 부분 동의한 부분이 있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박근혜 전 대통령 때문에 보수가 지금 이렇게 지리멸렬한 상태가 됐지 않습니까? 이만큼 지지도가 떨어지고 뭐 전혀 지지율 반등의 기회를 못 잡고 있는 것도 박근혜 전 대통령과 친박계 저는 문제라고 보는데요. 그걸 이해창 전 총재가 얘기한 거죠. 그리고 그거는 결국 보수주의에 대한 국민의 관심과 또 지지를 다시 한번 끌어내기 위한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요. 또 한편으로는 이게 홍준표 지금 대표가 주장하고 있는 친박 청산과도 연관도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박근혜 출당 문제와도 연관이 돼 있다고 보고요. 결국 전체적으로 보수를 다시 일으켜 세우기 위한 하나의 어떤 시도라고 저는 보고요. 뭐 그 점에 있어서는 충분히 할 수 있는 얘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보수가 이렇게 국민들의 지지를 잃어버린 이유가 결국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친박계 일탈행위 아니겠습니까? 국정농단의 가장 중요한 원인이 있기 때문에 그건 뭐 저는 당연히 그렇게 얘기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지금 국정백서 문제는 문체부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만약에 저게 지속적으로 모든 대통령의 백서를 만들어 왔어요. 근데 문체부 입장에서 안 만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뭐 탄핵당 저는 개인적으로 안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5억이나 들여서 저거를
탄핵당한 대통령에 대해서까지 만들어야 되는 생각은 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항상 해왔던 일이니 저는 하는 것에 대해서는 뭐 이해는 됩니다. 문체부가 뭐 어쩔 수 없이 할 수 있는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고 생각이 들고요. 다만 이제 그러면 85% 이상의 과제를 다 수행했느냐 이 부분은 저 내용은 비서실에서 전적으로 다 작성한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들의 입장에서 쓴 거니까 본인들 입장에서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본인이 쓰고 싶은 대로 쓴 거죠. 그렇죠. 네. 그러나 국민들의 입장에서 저걸 과연 동의할 수 있을까? 지금 문화융성 보세요. 저 문화융성이 가장 큰 문제 아니었습니까? 이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의 가장 큰 문제가 문화융성, 창조적 일자리 이런 것 때문에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데 문화융성을 굉장히 잘했다라는 식으로 내용이 돼 있다고 그렇게 해요. 얘기한 거죠 지금. 저게 과연 국민들한테 정책 백서로서 받아들여질 수 있을까? 안타까운 마음이고요.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비서실장 한강호 비서실장이 저는 참 그렇습니다. 그분이 왜 저렇게 글을 썼는지를 저는 이해를 못 하겠는데 만약에 백서라고 하면 있는 그대로 써야 되는 거 아니에요? 실수한 건 실수한 거, 제대로 대처하지 못한 부분에서 적나라하게 적어야 되는 거죠. 저렇게 85% 이상 국정과제 추진을 잘했다고 얘기하는 것이 과연 국민들한테 저 책이 잘 받아들여질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이 듭니다. 삼명진 의원님, 저 백서 내용 중에는 분명히 기록을 돼야 있어야 될 것 같은데 탄핵과 관련된 내용은 없다고 하고요. 그리고 지금 나온 걸로 봤으면 저건 탄핵 얘기가 한참이고 탄핵 국면 지내는 지난해 말부터 준비를 한 거거든요. 그때부터 예산이 책정이 됐고 집필 작업에 들어갔다는 건데 그렇다면 그 혼란기 동안에 저 백서를 내야겠다고 생각을 했다. 이거를 어떻게 좀 받아들여야 될까요? 그러니까 이제 좀 오해가 있는 것 같은데요. 예. 뭐 제 얘기에 이제 동의 안 하실 분도 많겠지만 예.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료와 예. 역사책은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정책 백서 같은 경우에는 일종의 사료가 아닌가. 사료. 예. 그래서 그것이 우리가 분명히 4년간 우리나라를 통치한 박근혜 정부인데 그 박근혜 정부의 어떤 정책 사료를 내는 것은 필요하지 않나. 거기에 대해서 이제 역사적으로 평가를 할 수는 있어요. 뭐 잘했다 못했다. 그리고 뭐 실제 완료했다고 하지만 완료한 것도 아니다. 바로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왜 지금 이 시기에 이런 걸 쓰느냐라고 비판하는 건 좀 과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두 번째 예컨대 이제 왜 탄핵 문제는 안 들어가냐? 당연히 안 들어가죠. 탄핵은 이 정치적인 사안이고 사실은 좀 찝찝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분야는 뭐 알아서 따로 나중에 그러니까 그거는 집필하시는 분이 내키지 않아서 기록을 안 한 느낌이 좀 있었고요. 탄핵 경과에 대해서는 따로 쓰는 거고 뭐 예를 들어서 국회 사료에서 나오면 되는 거고 그 부분까지 그렇게 또 남 아픈 데를 이렇게 또 끄집어서 그거 또 얘기하시는 거는 좀 그렇잖아요. 이거 다 인간이 하는 일인데 알겠습니다. 저는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이종호 평론가. 근데 사실은 조금 밝혀져야 될 부분이 있어요. 뭐냐면 사실은 이 탄핵 국면 때문에 사실 이 정책 백서를 내지 못할 거다라는 얘기도 있었고요, 중간에. 그렇죠. 그리고 통상적으로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 그럴 경황이 있겠느냐. 그러기도 하고 또 탄핵 직후에 청와대 쪽에서 나온 얘기는 정책 백서란 이름으로 자료를 내기는 어려울 것 같다라는 얘기도 나왔었거든요. 그런데 그러니까, 어떻게 내게 된 겁니까? 그러니까요. 그래서 왜 저 이름을 당당하게 달고 나오게 됐는지에 대한 부분은 사실은 좀 조사가 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도 좀 들고요. 그리고 이게 앞으로는 그래서 정책 백서를 그러니까 그 본인들 재임 기간 중에 이걸 내는 것을 좀 금지하는 게 좀 좋을 것 같아요. 차라리 그 다음 정부에 가서 그러니까 정권이 바뀌었을 때 그렇죠. 해야지. 그러니까 결국 임기 말에 이걸 쓰다 보니 역대 정권 이 정책 백서 내용들을 보게 되면 다 기본적으로 자화자찬으로 끝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다 좋은 얘기만 들어갈 수밖에 없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이게 오히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러다 보니 사료로서 가치를 별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거든요. 별로 활용이 안 되고 있어요. 사실 활용도가 떨어지거든요. 그런 면도 우리가 함께 고려를 좀 앞으로 해야 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정치 기사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분이 오랜만에 등장을 했네요. 슬슬 임년은 황교안, 띄우는 보수, 황교안 전 국무총리 이야기인데요. 자, 내용을 보니까 최근에 황교안 전 국무총리가 소셜미디어를 통해 건국절 등 보수 가치를 옹호하는 글을 올리며 정치 활동을 시작한 듯한 모습이다. 이렇게 보면은 지난 20일에 대한민국을 폄하하는 이야기들이 우리 안에서부터 나오고 한다. 안타까운이다. 그러면서 건국절에 관련된 여러 가지 얘기를 했다고 하고요. 그러자 자유한국당, 보수를 표방하는 자유한국당이
황 전 총리 행보에 은근한 띄우기로 답을 하고 있다. 이런 기사가 실렸습니다. 최진보 교수님. 예. 글쎄요. 내년 지방선거를 좀 의식한 걸까요? 황교안 전 총리의 행보, 그다음에 자유한국당이 왠지 황교안 전 총리를 고운 눈으로 바라보고 있는 이 모습. 지방선거라는 게 딱 뭔가 좀 떠오르긴 하는데요. 그럼요. 당연히 저는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예, 예. 왜냐하면 지금 현재 자유한국당 입장에서 서울시장에 내놓을 만한 인물이 없어요. 그러니까 누가 예를 들면 지금 박원순 현 시장도 나올 가능성이 있고 안철수 지금 전 대표도 예.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지금 점쳐지고 있지 않습니까? 예, 예. 이런 상황에서 자유한국당 보수의 대표라고 하는 자유한국당이 과연 예. 누구를 낼 수 있을까? 근데 황교안 전 총리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 대선 때도 예.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지지율이 공개가 되면서 예. 보수에서 가장 높은 지지율을 받았던 인물 아니겠습니까? 예, 예. 그러다 보니 저는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황교안 카드를 계속 만지작거리고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만한 인물, 지금 그러니까 당내에 그만한 사람 찾기 어렵다 이런 생각이 거의 1년도 안 남은 상황에서 지방선거가 그런 상황에서 황교안 카드를 쓰려고 하는 것 같은데 예,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황교안 전 총리가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과 무관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박근혜 정부 출발부터 마지막까지 함께했던 사람이에요. 예, 예. 권한대행까지 했었고요. 권한대행하면서 여러 가지 논란도 많았었고요. 예. 그런 상황에서 과연 저분이 서울시장의 후보에 나온다고 하면 당선 가능성이 있을까 하는 부분은 조금 의구심이 들고요. 예. 그 책임론에서 자유로울 수 없기 때문에 저분이 만약에 자유한국당의 대표로 서울시장에 출마를 하게 되면 그 공격을 엄청나게 받게 될 겁니다. 그리고 또다시 최순실 박근혜 게이트의 논란이 지방선거에서도 또다시 논란이 될 가능성이 있어서 본인 입장에서는 나오기가 상당히 곤혹스러운 상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종훈 평론가, 백서, 네. 박근혜 정부의 백서 발간 즈음에 황교안 전 총리의 행보. 뭔가 정치부 기자 입장에서는 기사 쓰기가 딱 좋은 소재 같기도 해요. 그렇죠. 제가 보기에는 이미 얘기는 끝났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얘기는 뭐냐 하면 얘기 끝났다. 친박계 핵심에 지금 황교안 띄우기가 이미 시작이 된 거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요. 그러니까 서울시장으로 일단 미는 거죠. 그래서 서울시장 당선시키고 나면 아마 그 다음 단계는 차기 대권으로 이제 밀어 올리는. 그래서 사실은 지난 그 대선 당시에 이미 그러니까 이 친박계가 한번 띄우려고 그랬었잖아요. 그렇죠. 대선 후보로 한번 어떻게 좀 해보려고 했었죠. 그런데 굉장히 장고 끝에 결국 이제 본인이 이제 일단 결심을 접은건데 그때 상황과 지금 상황은 좀 다르다. 그리고 내년 지방선거에 즈음한 상황은 또 다르게 좀 변화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마 좀 길게 보고 친박계하고 일종의 지금 상당한 공감하에 지금 이야기들이 좀 진행되고 있는 그런 과정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번엔 여당 관련 움직임을 조금 보죠. 마이웨이 추미애 여당 공천권 갈등이 격화되고 있다. 이런 기사가 나오네요. 자, 추미애 대표가 정치발전위원회, 소위 말해서 혁신을 담당하는 기구인데 출범을 시켰는데 공천권 부분을 손을 대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김상곤 혁신안 바이블 아니다. 김상곤 혁신안이라는 건 뭐냐면 문재인 대통령이 당대표를 맡고 있을 때 마련한 혁신안이거든요. 그런데 이 혁신안에 손을 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게 공천권과 관련돼 있거든요. 그러자 친문의원들이 대응수위를 높여서 뭐라고 하냐면 당대표가 당원 당규를 위반한 꼴이다. 그러면서 당내에 뭔가 추미애 대표 그리고 친문 진영과 다툼이 벌어지고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차명진 의원님. 자, 이거 무슨 얘기입니까 이게? 그러니까 이제 정치인의 행동을 생각할 땐 두 가지 수준의 어떤 그 동기들을 고려해야 됩니다. 하나는 자기가 소속한 집단의 바깥, 소위 말하는 여당이면 야당, 야당이면 여당과의 관계에서 어떻게 우위를 점할 것인가가 한 가지 요인이냐면 또 하나의 동기는 많이 간과하는 것이 있는데 내부에서의 어떤 헤게모니 이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지금 이제 여당에서는 실제 가만히 주목해 보면은 문재인 다음 포스트 문재인의 지위를 누가 선점하느냐 이것을 위한 물밑 경쟁이 상당히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대통령이 취임한 지 이제 100일 지났는데 벌써 포스트 얘기를 하는 겁니까? 그럼요. 예. 문재인 대통령 당선된 5월 10일, 5월 9일 다음 날 그때부터 이미 시작된 겁니다. 그래서 상당히 여러 가지 다음 차기를 누가 선점할 것이냐 이런 관점에서 서로 이제 물밑 경쟁이 있는 건데 이제 그 경쟁에서 가장 앞장서에 있는 분이 이제 추미애 대표죠. 하지만 이제 추미애 대표는 또 약점이 뭐냐면 친문의 지지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다음번 지방선거를 어떻게 본인이 평가받느냐 상당히 중요하게 되죠. 그래서 지방선거에 의한 당내 어떤 공천 게임의 룰을 본인이 상당히 좀 주도적으로 행사하려고 하고 있고
거기서도 또 이제 친문 쪽에서는 무슨 소리냐. 실제 이제 거기에 대해서 반기를 들고 있고 서로 각자 이제 명분은 제시를 하고 있지만 실제 이제 이 내부의 어떤 긴밀한 그런 동기들은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아마 지금 진행된 상황을 바라보면 내용들이 좀 보일 것 같습니다. 지방선거를 앞둔 당 전체의 승리가 아니라 승리를 하되 그 공이 누구 것이냐 이거에 대한 다툼으로 좀 보여지기도 합니다. 자, 정치기사 관련된 하나 된 거 더 보겠습니다. 정백현 장관, 여성가족부 장관입니다. 청에 탁현민 사퇴 건의했지만 국회에 나와서 한 발언인데요. 결과는 무력했다. 사퇴를 하는 게 좋겠다고 의견을 냈지만 결과는 무력했다. 이렇게 됩니다. 이 관련해서 저희가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보고 오겠습니다. 야당은 물론 시민단체뿐만 아니고 여당에서도 인사가 잘못됐다고 지적을 많이 했고요. 이와 관련돼 가지고 지난 청문회 때에 당시 장관 후보자에게 이 부분에 대해서 청와대에 건의를 하고 반드시 잘못된 인사는 바로 잡아야 되지 않겠느냐에 대해서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관계자를 만나서 구두로 저의 의견을 전달을 하였습니다. 전달을 했고요. 그 이후의 결과에 대해서는 제가 좀 무력합니다. 탁현민 행정관 계속 청와대에 있는 거 그냥 보셔도 대한민국 여성분들에 대한 그 상처 이런 것들은 뭐 그냥 무시하고 넘어가시는 건가요? 장관의 그 능력의 부족이라는 의원님의 지적은 제가 가슴 깊이 받아들이고요. 앞으로도 가능한 방법이 있다면 찾아서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우리나라 여성의 권익을 총괄하고 있는 장관이 청와대에 저 사람 좀 문제가 있으니 사퇴를 좀 시켰으면 좋겠다고 했지만 결과는 무력했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자, 최진봉 교수님. 탁현민 선임 행정관은 계속 논란입니다. 지금 그렇네요. 이제 두 가지 양면성이 있는 것 같아요. 탁현민 행정관이 갖고 있는 능력은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인정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리고 이제 최근에 여러 가지 행사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 행사에서 아주 탁월하게 보여주는 능력들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탁현민 선임 행정관에 대한 거취를 고민하시는 건지 아니면 반대하시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특별 입장을 밝히지 않으셨고 또 이제 여성가족부 장관 같은 경우 오늘 아까 얘기 들어보면 대통령이 직접 얘기한 것 같지는 않아요. 청와대 관계자에게 전달했다고 얘기한 걸 보니 인사수석이나 아니면 관련된 인사 업무 관련된 분한테 얘기를 한 것 같은데 그게 받아들이지 않아서 본인이 무력하게 느꼈다. 그 말은 1차적으로 거부 의사를 밝힌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렇다고 하면 청와대 입장에서 탁현민 선임 행정관에 대해서 일정 부분 같이 가는 쪽으로 방향을 잡지 않았나는 생각도 들고 또 한편으로는 물론 좀 시간이 지나긴 했습니다만 한 달 전인가요? 모 방송사에서 탁현민 행정관의 인터뷰한 내용을 보도를 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탁현민 행정관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어느 정도 일이 마무리되면 자기의 거취를 본인이 결정하겠다고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런 인터뷰 내용이 나왔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게 어느 게 진실인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청와대가 탁현민 선임 행정관을 해임하는 쪽으로는 가지 않을 것 같고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물론. 그러나 탁현민 선임 행정관이 청와대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서 스스로 물러나는 카드는 아직까지 살아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은 듭니다. 여성가족부 장관이 그걸 강력하게 주장해서 받아들일 정도의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탁현민 선임 행정 얘기는 그제 있었던 청와대에서 열린 대국민 보고대에 관련해서 또 야당이 거세게 비판하면서 나왔는데 끊임없이 얘기가 나오고 있군요. 자, 이번엔 사회 기사 좀 보겠습니다. 성폭행 혐의 매니저 거부, 국악소녀 송소희 3억 원 배상 어쩌다. 법원은 전 소속사 정상금만 지급하라. 이런 기사가 있네요. 자, 이 기사에는 조금 더 많은 이야기가 있다고 합니다. 박진아 아나운서가 전합니다. 국악소녀 송소희 씨가 과거 소속사와 법적 분쟁을 벌이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송소희 씨가 계약을 파기했다며 전 소속사 측이 소송을 제기했는데요. 2014년 송소희 씨가 전 소속사와의 계약을 무시한 채로 아버지가 직접 설립한 기획사로 활동을 이어갔습니다. 사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다는데요. 당시 소속사에 성폭행 혐의를 받고 있는 직원이 있었는데 이 직원을 송소희 씨의 차량 업무 매니저로 붙였다는 겁니다. 이 매니저를 업무에서 배제해달라고 요구했지만 소속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는데요.
그래서 송 씨는 이 소속사를 나왔고 송 씨의 아버지가 직접 활동을 관리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법원은 소속사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법원은 송 씨에게 수익의 절반에 해당하는 거액을 지급하란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 나라도 계약을 해지하고 싶겠다며 전 소속사를 비난하는가 하면 신뢰가 깨졌음에도 계약을 유지하라는 법원의 판결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대담으로 넘어가시죠. 아버지는 신문지국 사장님 하셨고 엄마는 식당 하셨는데 저 때문에 지금 두 분 다 접으셨어요. 저 때문에. 자, 손수호 변호사. 네. 법원의 판결 너무 경직된 겁니까? 아니면 원칙을 확인한 겁니까? 잘 보셔야 되는데요. 지금 이게 해상 소속사에서는 6억 원을 달라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 6억 원이 뭐냐면 계약을 위반했으니까 위반한 위약금이 3억 원이고 또 정산금이 3억 원이다라고 한 건데요. 보통 정산금이라고 하면은 연예 매니지먼트사를 상대로 해서 연예인이 못 받은 돈을 청구하는 게 일반적이었습니다. 그 정산이라는 거는 뒤늦게라도 받겠다 그건데.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번 사건은 정반대인데요. 조금 전에 설명 있었지만 이 송양의 아버지가 회사를 별도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만들었고 그 다음에 이 회사와 관계없이 이제 이 송양의 연예 매니지먼트 활동을 통한 수익이 생겼는데요. 그런데 법원에서 이거를 다 돌려줘라라고 한 게 아니었어요. 첫 번째, 위약금은 줄 필요 없다. 왜냐하면 이 회사에서 신뢰관계를 훼손시켰기 때문에 먼저 위약금은 줄 필요 없다. 3억 원을 일단 줄 필요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성폭행 혐의자를 매니저로 앉혀있는 그 자체는 좀 문제가 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제 그러한 잘못과 관계없이 발생한 부분에 대한 정산이죠. 그래서 이 계약이 정상적으로 송양 측에서 계약을 해지하기 전에 발생한 부분은 서로 계약에 따라 나누어야 되는데 그 나누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누가 잘못했던지와 관계가 없다. 즉 매니지먼트 사이에서 성폭행 관련자를 계속해서 직원으로 매니저로 활동하게끔 한 것과는 관련이 없다. 그렇다면 계약이 해지되기 전에는 계약이 유효하게 있었기 때문에 계약에 따라서 금액을 정산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라고 하는 그런 그러니까 문제가 취지의 좀 판결입니다. 불거지기 전에 이미 같이 번 돈은 나눠 가져라. 그렇습니다. 이거군요, 그러면. 그래서 만약에 그 돈을 회사가 가지고 있었다라고 한다면은 그만큼 정산금을 또 송양이 받아올 수 있었을 것이고요. 지금 상황은 그 돈을 송양 측이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회사의 일부 권리가 인정된 것이죠. 어찌 보면 굉장히 타당한, 경직됐다기보다는 계약에 입각한 그런 판결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금액을 나누는데 법원에서 아주 촘촘히 나누면서 다 따져서 결정한 재판이군요. 그런데 이제 네티즌이나 인터넷상에서는 아니 그런 문제가 있는데 왜 3억 이상씩 돈을 내야 되냐 이러면서 굉장히 시끌시끌하지만 따지고 보면 합리적인 판단이 아마 숨어 있었나 봅니다. 자, 다음 기사 좀 보겠습니다. 배우 송선미 씨 남편 상속 문제 다툼에 피살됐다. 할아버지 재산 놓고 소송 중이었는데 범인이 도움 대가 적다며 불만을 나타냈고 변호사 사무실에서 흉기로 찔러 살해를 했다고 합니다. 손수호 변호사, 이건 또 어떻게 된 사건입니까? 좀 굉장히 유사한 사건들이 이걸 변호사 사무실에서 사건이 발생을 했어요. 좀 겁이 납니다. 실제로 박영수 특별검사도 변호사 활동할 때 좀 공격을 받은 적이 있거든요, 흉기로. 그런 상처를 입기도 했는데 유명한 연예인이죠. 유명한 연예인 송선미 씨의 남편입니다. 남편인데 이 남편이 할아버지 재산 관련해 가지고 이제 공동 상속인들과 이제 갈등이 있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이제 한 사람이 이번에 그 가해자죠. 가해자가 다른 사람을 도와주다가 이번에는 다시 또 송선미 씨의 남편 쪽을 소송 관련해서 도와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범행 동기를 이제 더 조사해봐야겠습니다만 일단 지금까지 알려진 바에 따르면
송선미 씨의 남편으로부터 소송을 도와준 대가로 굉장히 많은 금액을 받기로 했는데 실제로는 송선미 씨의 남편이 1,000만 원만 줬다. 여기에 대해서 앙심을 품고 법무법인 회의실에서 준비해간 흉기를 통해서 송선미 씨 남편을 살해했다라고 하는 그런 보도 내용인데요. 예. 얼마나 확인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떠도는 이야기로는 굉장히 범행에 대한 준비가 치밀했고 범행 수법도 굉장히 좀 구체적으로 묘사된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흉기를 갖고 변호사 사무실까지 갔으니까요. 그렇습니다. 어떤 작정을 하는 느낌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법원 같은 경우에는 들어갈 때 이제 다 X선으로 해가지고 검사를 하기 때문에 들고 들어갈 수가 없죠, 금속류를. 그런데 변호사 사무실 같은 경우에는 사실 뭐 사적인 공간이고 그냥 영업하는 장소이기 때문에 제한하기가 어렵고 알 수도 없습니다. 수색을 할 수도 없는 것이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일들이 생길 수가 있고 이거는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변호사와는 관련 없이 이제 이해 당사자끼리 회의하다가 이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만 종종 변호사를 상대로 한 변호사에 대한 이런 피습도 발생하고 있거든요. 손소 변호사께서도 혹시 그런 위협을 느끼신 적이 있나요? 있죠. 예, 이게 저의 일의보다는 상대방, 이게 아마 대부분의 변호사가 그런 정도의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그런 느낌을 받은 적은 있을 겁니다. 심지어 변호사도 굉장히 힘든 직업이네요. 예전에는 힘든 만큼 뭐 대가가 많이 보장됐습니다만 요즘에는 점점 그렇지 않은 것 같기도 하고 또 재판할 때도 상대방 당사자가 좀 굉장히 격한 이제 용어를 쓴다거나 아니면 재판 끝나고 따라 나오면서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경우에는 굉장히 좀 겁도 나고 그런 경우에 이제 그 밑에는 여자 변호사를 재판에서 좀 이제 출석시키지 않고 남자 변호사 위주로 가긴 하는데 사실 이런 흉기라든지 위험 물질에 대해서는 뭐 남성 변호사라 하더라도 사실 뭐 뚜렷한 대응책이 없는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번 순서는 신문 대 신문입니다. 같은 주제를 다뤘지만 내용은 다른 두 개의 신문 기사를 비교합니다. 오늘 주제는 대법원장 발탁 지명입니다. 두 개의 기사를 준비했습니다. 먼저 한겨레 신문 기사인데요. 내용을 보겠습니다. 법관 독립, 소신 강한 우리법 연구회장 출신, 사법개혁 신호탄이다.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지명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의 지명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내용을 좀 더 보면요. 국제인권법 연구회 회장도 지냈다. 경력 탄탄한 민사재판 전문가다. 호평을 했습니다. 여기 사진을 보면 식판을 들고 와서 식사하는 뭐 소탈한 모습 이렇게까지 사진도 실었고요. 자, 그런데 법조계의 반응을 보겠습니다. 제왕적 대법원장 바꿀 것이다. 이런 기대가 있고요. 파격 기용에 상상 이상 충격을 받았다. 뭐 이런 반응도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옆에 기사 보겠습니다. 동아일보 기사입니다. 사진은 똑같습니다. 식판에서 밥을 푸고 있는 모습 똑같은데 제목부터 보죠. 발상의 전환 통한 개혁 기대. 그러나 경륜 부족해 리더십이 의문이다. 일선 법관들 당혹감 속 엇갈린 반응을 보였는데 일부 고참들 인정 못할 파격 인사다. 뭐 이런 얘기도 있네요. 내용을 좀 더 보면요. 대법관 경험이 없는 김 후보자가 대법원, 법원행정처의 국제인권법 연구회 학술 행사 외압 사건 등으로 촉발된 사법부 내용을 과연 수습할 수 있을지에 대한 우려도 나온다. 자, 두 개의 기사를 읽어봤는데요. 차명기 전 의원님, 두 기사 중에 차 전 의원께서는 어느 쪽에 좀 더 공감이 가십니까? 저는 제가 만약에 그 문재인 대통령이었다 하더라도 저분 임명하는 것에 대해서는 좀 자제했어야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 드는데요. 왜냐하면은 이 법관의 사회적인 정치적인 갈등의 최종적인 심판자 아닙니까? 그렇다면은 의도적으로 법관은 좀 중립을 좀 취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지 않을 경우에 법관의 재판 결과에 대해서 과연 어느 쪽이건 그게 좌파건 우파건 간에 어떤 특히 민감한 경우에 동의할 수 있을까? 그럼 그 사회가 안정되게 굴러갈 수 있을까? 물론 변화도 중요하지만 그 변화하는 과정에서 소위 이뤄야 할 것, 이루면 안 될 것 이런 것도 잃게 되는 그런 경우도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좀 저는 우려스럽습니다. 그렇군요. 이종훈 평론가께서는 두 기사 중에서 어떤 쪽에 좀 더 공감이 가세요? 저는 기대하는 쪽입니다. 기대.
그러면 한겨레 기사군요. 예. 그러니까 최근에 사실은 이 법원 내부가 굉장히 시끄럽지 않았습니까? 예. 그러니까 조금 전에 이제 그 말씀 잠깐 하시긴 했지만 그러니까 예. 지금 핵심이 뭐냐면 법원 행정처가 너무 이 힘이 강하다. 예. 그러니까 이게 결국 뭐냐면 대법원장 힘이 너무 강하고 예. 그걸 뒷받침하는 법원 행정처가 너무 힘이 강해서 그러니까 일선 그 법관들이 상당히 지금 사실 어떻게 보면 제 역할을 좀 못하고 예, 있다. 예. 자, 그래서 법관들에게 어떻게 보면 권한을 되돌려달라. 그러니까 이 법원 내부의 민주화 요구란 예, 예. 말이죠. 이건 아마 그 성향을 떠나서, 그러니까 진보 보수 성향을 떠나서 모두가 원하는 거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역설적인 얘기인데 예. 사실은 이번 같은 경우에는 대법원장이 힘이 없는 대법원장이 오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이 강하고 카리스마가 강하고 리더십이 강한 분이 와서 예. 다시 또 강한 법원 행정처 중심으로 가게 되면 예. 이게 지금 오히려 개혁 방향하고 역방향으로 간다는 거죠. 예, 예. 자, 그래서 이번 같은 경우에는 그런 측면에서 약간 충격 요법이 필요했다. 저는 그런 측면에서 이번 인선이 좀 이해할 만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명수 대법원장 인선의 두 가지 특징을 뽑자면 기수 파괴입니다. 거의 10기 이상을 건너뛰어서 지명이 된 거고요. 그리고 진보 성향이라는 특징이 있거든요. 최진봉 교수께서는 두 가지 측면에서 봤을 때 좀 어떻게 보시는지. 일단 기수 파괴라고 하는 부분이 충격은 줄 수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예. 사법부 개혁이라고 하는 것이요. 예. 기존에 있던 관행들을 깨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예. 얼마나 오랫동안 사법부가 그렇게 지금까지 해왔습니까? 예, 그걸 예. 깰 수 있는 방법은 충격을 주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걸 자연스럽게 자체적인 정화가 안 되는 상황에서는 누군가가 충격을 줄 수 있는 충격파가 필요한 거고 예.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사법부 개혁에 지금 도화선이 된 게 법관 블랙리스트 문제 아니겠습니까? 예, 예. 이 문제가 전체 법관들이 들고 일어나서 회의도 하고 뭐 발표도 하고 이러면서 계속 발전돼 왔는데 거기에 핵심 인분이 김명수 지금 후보자예요. 예. 저분이 사법부 법관 블랙리스트에서 문제를 제기했고 그 문제를 털고 가자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대법원장이 그 문제를 정확하게 풀지 않고 지금 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예, 예. 그렇다고 하면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가 만약 대법원장이 된다고 하면 예, 예. 저는 이 문제를 분명히 밝힐 거라고 생각을 예, 예. 합니다. 그러니까 오랫동안 관행적으로 있어왔던 사법부의 어떤 폐단들 이런 예. 부분들을 바꾸려고 하면 뭔가 새로운 시각에서 충격을 줄 필요가 있다는 차원에서는 기수를 뛰어넘더라도 이런 충격파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이거는 문재인 대통령이 그만큼 사법부 개혁에 의지가 있다고 생각이 예, 들고 뭐 이제 아까 정치적으로 어느 성향이냐 보수냐 예, 예. 진보냐 얘기하셨는데 이분이 얘기한 내용이 인터뷰에 나온 적이 있어요. 이분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자기는 사법부가 어떤 권력으로부터도 독립된 집단을 만들고 싶은 게 본인의 소신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그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분이 만약에 대법원장 되면 혹시나 문재인 정부나 청와대에서 압력을 넣어도 예. 저는 이분은 그 자존심을 지킬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원래 저런 분이 소신이 강해요. 예,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리고 리더십이라는 것도 저는 원칙을 지키는 사람이 리더십이 세워지는 겁니다. 카리스마라고 하는 것이 무슨 권력 가지고 와서 하는 게 아니고요. 밑에로부터 그 구성원들이 존경하고 예, 따르려고 하는 사람은 시스템의 원칙을 지키는 사람이에요. 어떤 상황에서도 원칙대로 간다고 하면 예. 저는 충분히 리더십 발휘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손소 변호사께서는 이 두 기사를 어떻게 좀 평가하세요? 뭐 다 일리가 있죠. 예. 그런데 좀 무게 중심이 약간 좀 서로 다른 것 같습니다. 무게 좀 다르죠. 네. 그리고 또 경륜이 부족해서 리더십이 좀 의문이다라고 했는데 예. 사실 경륜이 부족한가요? 지금 이제 58세이고 그리고 또 판사 경력이 뭐 상당하죠. 판사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다만 아마 대법관을 거치지 않았다는 부분을 아마 문제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동안 관행적으로 대법관 재직 중에 대법원장이 됐죠. 많이들. 예. 그리고 또 대법관 임기가 6년이고 대법원장은 또 별도의 6년이 있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됐는데 지금 현재 법원장이기도 하고 또 그동안 여러 차례 그 실력을 입증받기도 한 그런 그 판사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경륜이 부족하다라고 하는 지적을 사실 선뜻 납득하기는 어렵고 그리고 또 대법관을 지내지 않았다. 과연 이게 리더십의 공백을 자아낼 어떤 그 문제이겠느냐. 과연 오히려 더 참신한 인물이기 때문에 장점이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 지금 현재 인천지법의 한 판사가 벌써 열흘 넘게 물과 소금만 섭취하고 단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바로 판사 블랙리스트 의혹에 대해서 양승태 현 대법원장이 추가 조사하지 않고 덮으려고 한다라고 하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것인데요. 이런 상황에서 지금 이런 블랙리스트 의혹 관련해서 추가적인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한다면 굉장히 큰 사법 파동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는데 오히려 이번에 김명수 법원장이 대법원장이 된다면
이러한 문제를 가장 잘 해결할 수 있는 적임자가 아닐까라고 생각되거든요. 이런 점까지도 아마 임명권자가 고려한 것이 아닌가 생각되고 결국은 국회의 동의를 거쳐야 됩니다. 국회의 그렇죠. 동의를 받아야 임명될 수 있거든요. 그 가능성은 좀 어떨까요? 가능성이 충분히 있지 않을까 야당 생각되고요. 쪽에서 또 반발하게 되면 이게 또 아주 큰 내용처럼 비춰지지 않을까요, 또? 네, 물론 그렇게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하지만 현재 이 김명수 대법원장을 반대할 명분이 딱히 없습니다. 뭐 진보기 때문에 안 된다라고 하는 반발을 과연 국민 대다수가 수용하겠느냐, 납득하겠느냐라는 생각이 들고요. 뭐 리더십이 부족하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리더십이 강력했던 대법원장들이 도대체 사법개혁을 위해서 무엇을 했느냐라는 반박에 딱히 뚜렷이 반발할 수 없을 것 같거든요. 국회 통과 가능성, 물론 정치적인 공방으로 번질 가능성이 있겠습니다만 결국은 국회 임명 동의 절차를 통과하는 데는 지장이 없으리라는 생각입니다. 짧게 제가 좀 말씀을 좀 보태자면 이분이 보수 정권 하에서는 사실은 대법관이 될 수가 없는 상황이었죠. 9년 동안. 그러니까 그런 점을 우리가 고려를 일단 해야 되고요. 그리고 국회에서는 사실은 정의당과 국민의당만 도와주면 충분히 임명이 가능하죠.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한미 UFG 을지 프리덤 가디언 훈련입니다. UFG 시작. 문 대통령, 북한 방어 훈련 빌미로 도발하지 마라. 통상 한미 군사 훈련 때 끝나고 나면 바로 북한이 도발하곤 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경고를 했습니다. 차명신 의원, 이번 UFG 훈련과 관련해서 미군의 병력 참여가 통상보다 좀 줄었다. 이 부분을 계속 지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북한한테 뭔가 사인을 줘서 대화하겠다는 미국의 의지가 나타난 거 아니냐. 뭐 이런 해석들이 분분합니다. 그러니까 한미가 북한에 이게 두 가지 메시지를 동시에 보낸 것 같아요. 하나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번 한미 합동훈련 UFG에 참여하는 미군의 절대적인 병력 규모가 줄었다. 그것은 일정하게 이 훈련이 너희들에게 그렇게 신경 쓰이지 않도록 하는 거다라는 얘기가 하나 있었고. 뭐 배려를 좀 한 거다. 배려라면. 그것이. 문재인 대통령도 이제 그런 얘기를 했죠. 우리 이게 통상적인 훈련이다. 이런 얘기를 했죠. 또 하나의 메시지는 이제 소위 말하면 이제 탑3 한반도의 유사시 실질적으로 이 버튼을 누릴 수 있는 미 태평양 함대 사령관 그리고 실제 어떤 핵무기 등 전략무기를 운반할 수 있는 전략사령관 또 이제 그 방어사령관 그러니까 일정하게 이제 미국의 북한의 핵무기를 쏠 수 있는 이 3자가 다 왔단 말씀입니다. 대장이 둘이고 중장이 하나입니다. 그렇죠. 이 3자가 다 와서 오늘 아마 기자회견을 한다는 건데 이 얘기는 뭐냐면 한반도의 유사시 절대 그것을 그냥 묵과하지 않겠다라는 두 가지 메시지를 이제 동시에 보낸 건데 이 메시지를 이제 나름대로 김정은이가 해석을 하겠죠. 그렇다면 미국 입장에서는 굉장히 고민하면서 이번에 행보를 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이런 느낌이 들긴 합니다. 자, 다음 기사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다이애나 살릴 수 있었다. 20년 만에 사고 최초 목격자 증언이 나왔는데 그녀의 죽음 뒤에 다른 힘이 있었다. 이렇게 증언을 했답니다. 내용을 좀 더 보면 영국 언론에 보도가 된 겁니다. 지난 1997년 8월 다이애나 전 영국 왕세자빈 사망사고의 최초 목격자인 스탠리 컬브리스 씨가 20년 만에 입을 열었다. 그런데 뭐라고 입을 열었냐면 경찰 한 명은 당시 사고 현장에 있었는데요. 경찰 한 명은 구조할 생각은 하지 않고 돌아가는 말만 반복했다. 그 경찰은 아무 일도 하지 않기로 결정이라도 된 듯했고 사고 현장을 떠날 때까지 구급차를 보지 못했다. 자, 최진모 교수님. 다이애나 사망은 끊임없이 논란이었습니다. 수십 년이 지나도 계속 논란이었어요. 그런데 이런 증언이 나오면 이거는 우리 같았으면 진상조사위원회가 꾸려질 사안 아닌가요? 그렇죠. 근데 지금 왕실이잖아요. 그러니까 영국은 물론 지금 총리가 정권을 잡고 있지만 사실은 왕실에 대한 존경심이랄까 영국 시민들이 갖고 있는 영국 국민들이 갖고 있는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상상하는 상상을 초월해요. 그러니까 그만큼의 영향력이 그러니까 정신적 지주 역할을 하고 있어서 저 문제가 지금 계속 문제가 되고 사실은 사고가 난 것 자체에 대해서 의문을 엄청나게 많이 제기를 했었고 오늘 지금 언론에 나온 컬브레이스 같은 경우는 본인이 직접 현장에서 봤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럽니다. 구하려고 본인이 차로 다가가서 봤더니 차 안에 다이애나가 있었고 그걸 구해주려고 했더니 경찰관이 그걸 제지해서 돌아가라고 했다는 거죠. 그리고 거기서 본인이 20분에 30분 정도까지 지켜봤는데 구급차가 20분, 30분이 지나도 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일반적이지 않잖아요. 우리도 보통 구급차 5분, 10분이면 다 출동하는데
20분, 30분이 되도록 구급장 안 왔다고 뭐 하는 것은 30분이 돼야 겨우 왔다고 그러니까요. 그러네요. 그 정도로 오랫동안 구급장 안 왔다고 하는 것은 뭔가 있다. 뒤에 무슨 힘이 있지 않냐. 다이애나 비를 사망에 이르게까지 한 무슨 권력이 있지 않나 하는 의문을 제기하고 있어서 이 문제가 그래도 사회 문제가 될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고 봐요. 그래서 물론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이걸 뭐 진상조사위원회까지 꾸릴지 모르겠지만 전 세계인들이 이목이 사실 다이애나 죽음에 대해서 이목이 집중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영국으로서 상당히 곤혹스러운 상황이고 그렇다고 하면 어떤 형태든 입장을 내어야 될 상황이 되다 보니 조사를 할 가능성은 있다는 생각은 듭니다. 남이 나라 이야기라서 뭐 분위기가 어떤지 모르겠지만 이종훈 평론가. 네. 만약에 이 정도 사이면 영국 내 정치적으로 굉장히 후폭풍이 일만한 내용이 아닐까요? 이 정도면? 그런데 사실은 그 사망 직후부터 그런 얘기는 계속 나왔어요. 그러니까 그 사고부터 이게 약간 기획된 사고 아니냐라는 뭔가 얘기가 어둠의 그림자가 좀 있었다. 그렇죠. 이미 그 당시부터 이제 나왔었고, 그러니까 지금 이제 다시 이게 이제 20년 만에 새로운 증언이 이제 추가되면서 다시 한번 이제 이게 이제 그 논란이 이제 되는 건데요. 그러니까 영국 왕실은 사실은 우리들의 생각하는 거 이상으로 영국 내에서는 사실은 이게 좀 신성 불가침의 영역처럼 이렇게 돼 있다. 왕가, 그렇죠? 왕족에 관한 사안이다. 그렇습니다. 이거. 그래서 그러니까 이게 좀 쉽게 건드리기는 좀 어려울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뭔가 이상한 일이 있는 것 같은데 밝히기가 왕족과 관련돼서 그렇다. 영국 사람도 좀 답답하겠습니다. 자,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서초구청 퇴근 후 그다음에 주말, 공휴일 카톡 업무 지시를 금지한다. 간부들 교육 프로그램으로 일가정 양립 분위기를 조성해라. 그러니까 간부가 부하 직원에게 저녁에 퇴근한 다음 카톡 업무 지시 하지 마라. 이렇게 방침을 정했다고 합니다. 손수호 변호사. 네. 이거 법적으로 유효한 겁니까? 법적으로 지금 유효하진 않고요. 그래서 지금 형식이 이제 업무 결의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이제 실천 결의문을 채택한 거기 때문에 뭐 이거를 어긴다고 해서 법적인 제재를 받지는 않는 것이죠. 하지만 서초구청 내에서 이런 분위기를 조성하고 결의까지 했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만약에 이러한 결의에 반해서 퇴근 후 또는 휴일이나 공휴일에 이런 SNS를 통한 업무 지시를 했을 경우에 내부적인 평가가 좋지 않거나 이런 인사에 좀 반영되겠네요. 자체적으로 할 수 있겠습니다만 뭐 이거 법적으로는 아직까지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외국에는 이런 법 만들자라는 논의가 있고 실제로 프랑스는 지금 시행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에도 언젠가는 이러한 관련 규정이 생기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